이서연은 병실 문 앞에 멈춰섰다. 차마 복도로 바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운 금속 문고리 위에 놓여 있었다. 등 뒤 살균된 백색의 병실 안침대에는 그녀의 아버지 박진태 회장이 누워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천하무적처럼 보였던 칠순의 남성이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는 건설회사를 이끌며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리고 눈빛 하나로 하청업체들을 떨게 만들던 에너지 넘치는 기업가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시트 아래에 무기력하게 누워 그의 심장 박동을 단조롭게 세고 있는 기계들에 연결된 몸뚱이일 뿐이었다. 이서연은 숨을 내쉬고 문고리를 놓았다. 복도에서는 익숙한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이 끝없이 긴 2년 동안 그녀의 옷에 깊숙이 배어버린 바로 그 냄새였다. 그녀는 매주 병원에 왔다.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8살 아들 민준이와 6살 딸 서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언제 깨어나는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이서연은 곧 아가들아 곧 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오래전부터 그 곧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저 두 손을 펼쳐 보일 뿐이었다. 혼수 상태는 깊었고 원인은 불분명했다. 처음에는 미세 뇌졸중을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엔 신진대사 이상을, 나중에는 아예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운 약을 처방하고 링거를 교체할 뿐이었다. 박 회장의 상태는 안정되는가 싶다가도 뚜렷한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곤 했다. 이서연은 이미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이 시소게임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며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있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꿋꿋하게 버텼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까지 찾았다. 심장과 혈관을 치료하러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곳 의사들이 훌륭하고 치료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며 사람들도 좋다고 말하곤 했다. 그가 최유라를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이서연은 그 여자를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최유라는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1년 반 전에 그의 삶에 나타났다. 45살의 잘 관리된 외모, 환한 미소,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능력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박 회장을 정성껏 돌봤다. 면역력에 좋다며 건강차를 끓여주고 퇴근 후에는 어깨를 주물러 주었으며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아버지는 그녀 곁에서 마치 젊어지는 듯 했다. 반년 후 그는 이서연에게 결혼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이서연은 반대하려 애썼다. 최유라에게는 무언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아버지의 삶에 녹아들었고 너무나 빨리 그의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다. 아내가 죽은 후 외로웠는데 최유라가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었다며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연은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 생각하며 물러섰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박 회장은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신체 시스템의 기능 저하,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유라는 약혼자의 침대 곁에서 오열하며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것이며 깨어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서연은 그 눈물과 슬픔을 보며 자신의 지난 의심에 죄책감을 느꼈다. 2년 동안 최유라는 정말로 병원에 찾아왔다. 물론 이서연만큼 자주는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그보다 뜸하게. 그녀는 꽃을 가져와 박 회장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가끔 이서연과 복도에서 마주치면 환자의 상태, 날씨, 희망에 대해 몇 마디 나누곤 했다. 이서연은 마음속 무언가가 여전히 그 여자를 거부했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이제 이서연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거의 다다랐다. 출구까지는 몇 미터 남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차에 타서 집으로 가 아이들을 껴안고 무거운 생각들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자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이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 앞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다. 짧은 검은 머리에 눈을 동그랗게 뜬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이서연은 얼굴이 익숙했다. 병동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간호사는 겁에 질린 듯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서연의 팔을 꽉 쥐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다. 박진태 회장님 따님이시죠? 네, 이서연이 경계하며 대답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는 다시 주위를 살피더니 결심한 듯 이서연을 끌고 갔다. 그들은 좁은 통로로 꺾어 들어가 의료용품 상자로 가득 찬 작은 창고에 도착했다. 간호사는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제 이름은 송지혜입니다.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무섭지만 더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회장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회장님께 가해지는 일들이요. 이서연은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데요? 송지혜는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에 서류를 가지고 부장님 사무실로 가고 있었어요. 3층에 지금은 비어있는 VIP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회장님 주치의인 조태우 의사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도 아는 목소리였죠. 박진태 회장님께 찾아오는 그 여자분, 그러니까 그 약혼자 최유라 씨요. 이서연이 기계적으로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송지혜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들은 내용은 조태우 의사님이 말했어요. 길어야 3주입니다. 투여량을 늘렸더니 몸이 더는 버티질 못하네요.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드디어. 기다리다 지쳤어요. 중요한 건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최유라 씨,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프로인 것, 지난번들처럼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간호사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기괴해서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확실해요. 잘못 들은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송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똑똑히 들었어요. 심지어 더 들으려고 잠시 머물렀어요. 그들은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태우 의사님이 유산을 상속받고 나면 약속대로 10억 원을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전에도 그랬듯 약속을 지킬 거라고 대답했고요. 이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최유라 씨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녀는 2년 동안이나 그가 죽기를 기다린 거죠. 송지혜가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의사가 그걸 돕고 있고요. 들어보세요. 저는 모든 내막을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 담당 간호사예요. 차트를 보고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눈치챘어요. 박진태 회장님의 상태는 항상 그 여자가 다녀가거나 조태우 의사님이 치료 계획을 바꾼 후에 악화돼요.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그냥 새로운 처방을 내리고요.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갈라졌다. 송지혜는 눈을 내리깔았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의심뿐이었죠. 의사를 환자 살해 혐의로 고발하는 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저는 해고당하고 어쩌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지도 몰라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두 귀로 직접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침묵하면 평생을 살아갈 수 없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따님 아버지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물을 통해 천천히 계획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겠는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숨을 내쉬며 물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송지혜가 재빨리 말했다. 제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조태우 의사님이 처방하는 약을 중성 용액으로 바꿔서 따님 아버지가 더는 독극물을 투여받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만약 최유라와 의사가 정말로 몇 주 안에 일을 끝낼 계획이라면 그들은 올 거예요. 무언가 말하고 무언가 하겠죠. 그러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뒤엉켰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결단력이었다. 좋아요.
카메라를 설치할게요. 송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뭔가 더 알게 되면 바로 전화할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들이 눈치채면 일을 서두를지도 몰라요. 그들은 번호를 교환했고 송지혜가 먼저 창고에서 빠져나갔다. 이서연은 상자들로 가득 찬 좁은 공간에 홀로 남아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있다. 그가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는 살인자였고 그를 치료해야 할 의사는 공범이었다. 2년 동안 그들은 박 회장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를 독살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서연은 아버지가 결혼을 발표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너무나 행복하고 활기차 보였다. 최유라가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 특별한 차를 어떻게 끓여주는지, 어떤 약초를 넣는지 이야기했다. 면역력에 좋은 차의 세상에 독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걸까? 그녀는 창고를 나와 출구를 향해 걸었다. 동요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똑바로 걸으려 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을 초소형 카메라를 사야 한다. 병실에 설치하고 기다려야 한다. 집에 돌아온 이서연은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주위를 뛰어다니며 학교 이야기를 하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남편 김도형은 저녁 식사 때 그녀의 상태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었다. 당신 좀 멍해 보여? 이서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아직 증거가 없는 한 이것은 간호사의 말일 뿐이다. 만약 그녀가 착각한 것이라면? 만약 송지혜가 어떤 이유로 의사와 최유라를 모함한 것이라면? 아니, 먼저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힘든 하루였어. 김도형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에게 고마웠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전자제품 상점으로 향했다. 점원은 그녀에게 여러 모델의 초소형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USB 충전기 모양, 단추 모양, 동전만 한 크기의 것들도 있었다. 이서연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환기구 격자 안에 숨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장치를 선택했다. 카메라는 메모리 카드에 영상을 녹화했고 며칠 동안 연속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병원에는 복도가 한산해지는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 그녀는 4층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언제나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다. 이서연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진실을 알았어요. 누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환기구 격자는 병실 구석에 있었다. 의자 위에 올라선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격자를 열고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카메라를 스카치 테이프로 안에 고정시킨 뒤 격자를 다시 닫았다.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려온 그녀는 휴대폰 앱을 통해 카메라를 켰다. 영상은 선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서연은 매일 저녁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지만 링거를 교체하는 간호사들과 회진을 도는 당직 의사들만 보일 뿐이었다. 송지혜는 2번 문자를 보내 조태호 의사가 새 약을 처방했지만 자신이 생리식염수로 교체했다고 알려왔다. 나흘째 되던 날 또 다른 녹화 영상을 보던 이서연은 숨을 멈췄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병동에 거의 아무도 없는 늦은 저녁에 병실로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하지만 얼굴 표정. 이서연은 최유라에게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거의 승리에 찬 듯한 표정. 최유라는 침대로 다가가 박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여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이 늙은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조태우 의사님도 마찬가지고. 넌 너무 오래 버텼어. 하지만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고. 앞으로 1주일 아니면 2주일. 그럼 넌 마침내 죽을 거고 난 유언장에 따라 내 몫을 전부 받게 될 거야. 내 공장들, 내 계좌, 내 집이 전부 내 것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머리를 매만진 뒤 옅은 미소를 띠고 병실을 나갔다. 이서연은 휴대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독살하고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이제 완전히 죽이려 하고 있었다. 전부 돈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서연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관할 경찰서 건물은 이서연을 관공서 복도 특유의 냄새와 타자 소리로 맞았다. 그녀는 녹화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긴장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최유라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마침내 죽을 거야. 이 늙은이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민원실에서 이서연은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여경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되물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10분 후 이서연은 2층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문패에는 강력반 마동철 경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책상 뒤에는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을 한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유심히 쳐다보고 고갯짓으로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이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무릎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마 경감은 맞은편에 앉아 종이 한 장과 펜을 앞에 놓았다. 보고받은 바로는 아버님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세부 사항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순서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서연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년 전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일, 최유라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이상한 점들, 그리고 간호사 송지혜와의 대화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병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마 경감은 말없이 영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최유라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턱선이 굳어지는 것을 이서연은 알아차렸다. 영상이 끝나자 형사는 생각에 잠긴 채 펜으로 종이를 톡톡 쳤다. 심각한 고발이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좋은 시작입니다.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고 아버님의 진료 기록을 압수하고 몇 가지 조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진술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이후 2시간 동안 이서연은 질문에 답하고 서류에 서명하며 보냈다. 마 경감은 날짜, 이름, 상황을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일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어떤 독자적인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최유라 씨를 만나거나 의사와 이야기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생겼다. 마동철 경감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날 바로 그는 박진태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장을 만나 경찰 신분증과 수사 개시 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병원장에게 이것이 수사 기밀이며 누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박진태의 진료 기록을 요구했다. 나이든 병원장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5분 만에 차트가 도착했다. 마 경감은 기록을 훑어보며 수첩에 메모했다. 약물 처방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조태우 의사는 거의 매주 조정을 가했으며 그 이유를 항상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부 약물의 복용량은 표준 기준을 초과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변경 이후에 악화되었다는 점이었다. 그에게 제 방문에 대해 알리지 마십시오. 형사가 엄하게 덧붙였다. 병원장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형사는 긴장된 침묵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부디 입을 다물고 있기를 이마 경감은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 단계는 간호사 송지혜와의 대화였다. 마 경감은 간호사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그녀를 찾았다. 형사를 본 송지혜는 움찔했다. 이서연 씨 때문에 오셨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진술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마 경감의 차에 탔다. 송지혜는 그날 조태우와 최유라의 대화를 엿들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이서연 씨가 병실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제가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의사와 그 여자가 박진태 회장님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약물을 교체했습니까? 마 경감이 확인했다. 네, 지난 4일 동안 조태우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어요. 그냥 보통 생리식염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환자 상태가 호전됐어요. 맥박이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죠. 그렇죠? 간접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형사가 동의했다. 계속 그렇게 하되 조심하십시오. 조태우 의사가 상태 호전을 눈치채면 무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송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로 돌아온 마 경감은 가장 힘든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최유라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지역의 동료들과 연락했으며 과거 기록을 뒤졌다. 그가 발견한 사실들은 그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최유라, 45세, 대졸, 경제학 전공, 회계사, 이후 여러 회사에서 대표 비서로 근무. 7년 전 식품 체인점 소유주인 68세의 사업가 강성진과 결혼. 결혼 생활은 불과 11개월 만에 끝났다. 강성진은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최유라는 그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가치는 80억 원에 달했다. 2년 후 그녀는 다시 결혼했다. 이번 상대는 72세의 전직 공장장인 윤상철이었다. 이 결혼은 조금 더 길어서 14개월간 지속되었다. 윤상철 역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최유라는 120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았다. 마 경감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2명의 나이 든 남편, 둘 다 심장 문제로 사망, 둘 다 그녀에게 막대한 돈을 남겼다. 우연일까? 그럴 리 없었다. 그는 서류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성진의 주치의는 조태우였다. 그리고 윤상철의 주치의 역시 조태우였다. 이거였군. 마 경감이 중얼거렸다. 그는 공식적으로 조태우의 금융정보를 요청했고 은행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의사의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었다. 첫 번째 송금액인 5억 원은 강성진 사망 후 반년 만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최유라였다. 두 번째로 같은 금액이 윤상철 사망 후 반년 만에 송금되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더 작은 금액의 송금이 몇 차례 더 있었다. 마 경감은 경제범죄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동료에게 통화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다. 곧 결과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최유라와 조태우 간의 통화는 정기적이었다. 특히 그녀 남편들의 사망 직전 기간에 통화가 집중되었다. 최유라의 휴대폰에서는 복구된 삭제 메시지도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는 윤상철 사망 2주 전에 보내진 것으로 내용은 이러했다. 이것만 끝나면 그는 당신 거예요. 다음은 계획대로 진행해요. 마 경감은 그림을 한 조각씩 맞춰나갔다. 계획은 단순하고 냉소적이었다. 최유라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나이 많은 독신 남성들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유하고 심장 문제가 있으며 혼자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골랐다. 그들을 정성으로 감싸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재빨리 청혼을 받아냈다. 그러고 나서 치료가 시작되었다. 심장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첨가한 건강차. 검증된 의사 조태우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가 치료를 빙자해 추가적인 독성 물질을 주입하게 했다. 사망은 몇 달 후에 찾아왔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웠다. 나이 든 사람, 아픈 심장,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최유라는 유산을 받고 의사와 나누고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나섰다. 박진태는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 마 경감은 모든 정보를 모아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승인했다.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마 경감이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말했다. 간접 증거, 금융거래 내역, 증인 진술은 있지만 확실한 살인 미수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을 체포하면 유능한 변호사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 거래는 자물쇠였다고 주장하고 메시지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며 간호사가 착각했거나 의사를 모함했다고 말할 겁니다. 자백이나 현행범 체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형사 중 한 명이 물었다. 기다리는 겁니다. 송지혜 간호사가 계속해서 약물을 교체하면 박진태 회장의 상태는 안정될 겁니다. 조태우와 최유라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들은 과정을 서두르려 할 겁니다.
아마도 치사량을 직접 주사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덮치는 겁니다. 위험한 계획이야. 다른 동료가 지적했다. 위험은 압니다. 마 경감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얻을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실에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카메라는 이미 있습니다. 위장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하고 건물 안에 위생병으로 위장한 형사들을 배치할 겁니다. 약물을 주입하려는 첫 시도에 바로 체포합니다. 팀장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진행하게. 하지만 조심해서. 만에 하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마 경감은 이서연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말없이 듣다가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24시간 감시하며 기다릴 겁니다. 그들이 언제 행동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요?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면요? 그러면 지금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할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약해지겠죠. 그들이 더 가벼운 형을 받거나 아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알겠습니다. 경감님을 믿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제발 제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약속합니다. 마 경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병원에서는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진태 회장의 병실에는 또 다른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이번에는 링거 거치대 본체 안에 숨겨졌다. 2명의 형사가 교대로 노트북으로 감시하며 병원 보일러실 창고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3명은 병원 건물 근처 차 안에서 대기했다. 송지혜는 조태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약물을 계속 바꿔치기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태우 의사는 정말로 환자의 상태 호전을 눈치챘다. 그는 여러 번 병실에 들어와 기계 수치를 확인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송지혜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내가 처방한 약물을 정확히 주입한 거 맞나? 송지혜는 놀란 척했다. 물론입니다. 의사 선생님. 전부 선생님 지시대로 엄격하게 했습니다. 조태우는 그녀를 불신의 찬눈으로 쳐다봤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다. 송지혜는 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조태우는 최유라와 3층의 그 빈 병실에서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미리 설치된 장비에 녹음되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의사가 말했다. 그의 상태가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군. 몸이 약물에 적응한 거 아닐까요? 최유라가 추측했다. 말도 안 돼. 투여량은? 상관없어. 최유라가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더는 못 기다려. 2년이야. 조태우. 2년 동안 이 늙은이한테 시간을 낭비했다고. 난 그의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 1년 후가 아니라. 진정해. 조태우가 그녀를 달래려 했다. 서두르면 안 돼. 만약 사망이 의심스러워 보이면 그럼 더 빨리 행동해. 정맥에 직접 주사해. 확실하게. 많은 양을. 조태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위험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가능하겠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내일 저녁 교대 근무가 끝날 때쯤 당직들에게는 응급처치를 한다고 말하지. 내일 최유라가 반복했다. 좋아. 더 이상 지체는 없어? 작전본부에서 녹음 내용을 듣고 있던 마 경감은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준비해. 그가 팀에게 말했다. 내일 저녁 그들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잡는다. 마동철 경감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다가올 작전의 세부 사항을 되짚어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박진태 회장은 2년 동안 혼수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다. 마 경감은 그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작정이었다. 아침에 형사는 경찰서 회의실에 작전팀을 소집했다. 6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3명의 형사, 감식반 오진석 경위, 그리고 2명의 기술 전문가였다. 자, 마 경감이 테이블에 펼쳐진 병원 도면을 가리키며 시작했다. 오늘 저녁 조태우와 최유라는 박진태 회장을 살해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치사량의 약물 주입을 논의하는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가 행동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태우가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 진입해서 둘 다 체포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존재를 미리 눈치채면요.
박수철이라는 이름의 건장한 형사가 물었다. 눈치 못 챌 겁니다. 유마 경감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당신들 중 2명은 환자 가족으로 위장해 옆 병실에 있을 겁니다. 다른 2명은 창고에 숨고요. 저는 의국에서 병실과 직접 연결된 영상 화면을 볼 겁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오경위, 마 경감이 오진석에게 말했다. 샘플 채취 준비는 됐습니까? 단정한 턱수염을 기른 마른 체형의 감식 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되는 즉시 주사기와 그들이 소지한 모든 앰플과 시험관을 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분석할 겁니다. 최근에 어떤 물질이 주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송지혜 간호사는 알고 있습니까? 네, 마 경감이 확인했다. 그녀는 조태우가 처방한 약 대신 계속 생리식염수를 주입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의사가 자신의 약으로 환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과정을 서두르려 할 것이고 오늘 그가 바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자의 딸, 이서연 씨는요? 다른 형사가 물었다.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평소처럼 행동하고 괜한 주의를 끌지 않도록 오늘 병원에 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동의했습니다. 마 경감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질문 있습니까? 침묵. 그럼 준비합시다.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작전은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낮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게 흘러갔다. 이서연은 집에서 집안일로 정신을 돌리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그녀의 긴장을 느끼고 평소보다 조용히 행동했다. 남편 김도형이 몇 번 말을 걸려 했지만 이서연은 두통을 핑계로 그를 밀어냈다. 병원에서 송지혜는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그녀는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범인들이 잡히거나 아니면 그녀는 2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조태우 의사는 점심때쯤 나타났다. 그는 긴장해 있었고 자신의 의료 가방 내용물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앰플을 꺼내 빛에 비춰보았다. 송지혜는 곁눈질로 그를 지켜보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한 이 남자가 무력한 환자를 냉혹하게 죽이려 하고 있었다. 오후 4시, 작전팀은 경찰서를 출발했다. 마 경감은 첫 번째 차에 앉았다. 뒤이어 형사들을 태운 2대의 차가 따랐다. 그들은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박수철과 그의 파트너 이민규는 박진태 회장이 누워있는 옆방인 412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꽃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살뜰한 가족인 척 연기했다. 다른 2 형사는 창고에 배치되었다. 마 경감은 의국에 자리를 잡았고 송지혜가 그를 위해 박 회장 병실에 실시간 영상이 나오는 노트북을 설치해 주었다. 화면에는 미동 없는 환자의 모습, 링거, 생체 신호 모니터가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6시, 6시 15분, 6시 25분, 6시 30분, 복도에 최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검은 정장, 하이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손에는 작은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최유라는 창고를 지나고 형사들이 환자 가족인 척 있는 병실을 지나 박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마 경감은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왔다. 그가 재킷에 부착된 소형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 준비. 최유라는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로 다가가 박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거의 무관심해 보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나 도착했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어디야? 가고 있어. 전화기 스피커에서 조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분. 최유라는 휴대폰을 핸드백에 다시 넣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런 후회도 죄책감의 기미도 없이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곧 필요 없어질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1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조태우가 들어왔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의사는 최유라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협탁 위에 놓고 열었다. 마 경감은 화면 가까이 몸을 숙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조태우는 가방에서 투명한 액체가 담긴 앰플 몇 개와 주사기, 알코올 솜을 꺼내 체계적으로 주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최유라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조태우가 앰플에서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내며 대답했다. 양이 많아서 한 번이면 충분해. 3에서 4분 안에 심장이 멈출 거야. 심부전으로 인한 자연사처럼 보일 거고 그의 상태를 고려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드디어 최유라가 숨을 내쉬었다. 2년의 기다림.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어. 그의 계좌에 얼마가 있지? 조태우가 주사기를 들어 공기를 빼기 위해 액체 몇 방울을 흘려보내며 물었다. 내가 알기로는 약 250억 원 정도. 최유라가 대답했다. 부동산이랑 회사 주식까지 합치면 대략 400억 원. 그리고 5억 원은 당신 몫이야. 최유라가 상기시켰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의사가 확인했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박 회장의 팔에서 정맥을 찾고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뒤 주사기를 피부에 갖다 댔다. 지금 마 경감이 무전기에 속삭였다. 모두 진입. 즉시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4명의 형사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마 경감 자신이 있었다. 경찰이다. 손머리 위로. 당장. 조태우는 주사기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최유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형사 중 한 명이 즉시 그녀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들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 경감이 조태우에게 다가가 주사기와 알코올 솜을 빼앗으며 큰 소리로 선언했다. 조태우, 최유라,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유라가 당황한 척하며 더듬거렸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무슨 시술 말입니까? 마 경감이 차갑게 물었다.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 우리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대화 녹취록, 이 병실의 영상, 금융서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태우는 창백해져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유라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형사가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이건 실수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체포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고 말고. 마 경감이 응수했다. 박수철, 이민규, 수갑. 형사들은 재빨리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유라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변호사를 요구했다. 조태우는 바닥을 보며 침묵했다. 감식반 오진석 경위가 증거 수집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장갑을 끼고 마 경감에게서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받아 밀봉된 봉투에 넣었다. 그 다음 조태우의 가방에서 앰플들을 압수하고 그 이름과 일련 번호를 기록했다. 강심배당체 계열 약물이군요. 그가 말했다. 이 정도 양이면 치명적입니다. 다른 것도 있네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진행하게. 마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게. 이 몇 달 동안 그에게 무엇이 주입되었는지 알아야 해. 그들은 해냈다. 살인자들을 현장에서 잡은 것이다. 조태우와 최유라는 병실에서 끌려나와 복도를 따라 출구로 향했다. 이 행렬과 마주친 간호사들과 환자들은 멈춰 서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송지혜는 벽에 서서 안도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은 각각 다른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마 경감은 그들에게 정신을 차릴 시간을 1시간 주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최유라를 불렀다. 여자는 신문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마 경감이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선언했다. 그렇게 하시죠. 형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겐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곧 죽을 것이고 당신이 그의 돈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조태우 의사와 치명적인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당신의 대화 녹음 파일도 있고요. 당신의 이전 남편들이 사망한 후 당신이 조태우에게 송금한 은행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태우가 당신의 세 남자를 모두 치료했고 그들 모두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최유라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침묵했다. 이것은 마 경감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2건이 살인과 1건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특수사기, 뇌물공여,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더해서요. 당신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을 줄일 유일한 기회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난 아무 잘못 없어. 최유라가 쉿소리를 냈다. 내 남편들은 자연사했어. 박진태는 병 때문에 혼수 상태인 거고. 오늘 당신들이 녹화한 건 함정수사야. 당신들이 일부러 우리를 유도한 거라고. 마 경감은 비웃었다. 함정수사? 진심입니까? 당신이 직접 병실에 와서 살인을 논의하고 독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행동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걸 함정수사가 아니라 잠복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최유라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렸다. 마 경감은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갔다. 다음은 조태우였다. 의사는 구부정하게 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마 경감이 들어왔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조태우 선생, 형사가 시작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조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 있습니까? 긴 침묵. 이윽고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 경감은 맞은편에 앉아 녹음기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당신의 공범과는 달리 현명한 판단이군요.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어떤 거짓말이든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조태우는 경련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7년 전 의료학회에서 최유라를 만났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저녁 식사에 초대한 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최유라는 민감한 작업을 도와줄 의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부유한 노인들을 찾아 결혼한 뒤 약을 통해 천천히 독살하는 것이었다. 자연사를 확인해주고 약물 투여를 도와줄 의사가 필요했다. 조태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최유라는 그에게 5억 원을 제안했다. 그는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동의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강성진이었다. 최유라는 요양원에서 그를 만나 재빨리 그의 신뢰를 얻었다. 3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다. 조태우는 그의 주치의가 되어 점차 심근을 파괴하는 약물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유라는 그의 음식과 음료에 독을 탔다. 11개월 후 강성진은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신부전이었다. 최유라는 80억 원의 유산을 받았고 조태우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계획은 성공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윤상철이었다.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만남, 결혼, 독살, 사망. 이번에는 유산이 120억 원이었고 조태우는 5억 원을 받았다. 박진태는 세 번째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박진태의 몸은 이전 희생자들보다 강했다. 그는 죽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최유라는 계속할 것을 주장했고 조태우는 계속 독을 주입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2년 동안 환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지만 죽지 않았다. 최유라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 그들은 이 일을 영원히 끝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조태우는 이야기를 마치고 책상을 응시하며 침묵에 잠겼다. 마 경감은 녹음기를 껐다. 솔직한 진술에 감사합니다. 선생, 당신의 증언은 판결 시 고려될 것입니다. 그는 방을 나와 이서연에게 전화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안전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안도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체포 다음 날 아침은 흐렸다. 마동철 경감은 평소보다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그는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할 결의에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오진석 경위가 보낸 예비 감식 결과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형사는 파일을 열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태우에게서 압수한 주사기 내용물 분석 결과 치료 용량의 20배를 초과하는 농도의 디곡신이 검출되었다. 이런 주사는 수분 내에 확실하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다. 추가로 앰플에서는 디곡신의 작용을 강화하는 또 다른 강심배당체인 스트로판틴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박진태 회장의 혈액 분석 결과 수년간 그의 몸에 축적된 다양한 약물 칵테일이 드러났다. 최근에 주입된 생리식염수조차도 이전에 투여된 약물들을 감출 수는 없었다. 강심배당체 외에도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벤조디아제핀과 마취에 사용되는 티오펜탈 나트륨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박진태가 왜 혼수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병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채 체계적으로 독살당하고 있었다. 마 경감은 서류를 내려놓고 미간을 문질렀다.
최유라의 이전 두 남편도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우연일까? 이제 조태우의 자백과 박진태의 혈액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사망자들의 진료 기록을 상세히 조사하여 범죄의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형사는 자신의 상사인 이정훈 총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총경님, 좋은 아침입니다. 강성진과 윤상철의 전체 진료 기록을 요청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박진태와 동일한 수법으로 독살당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조태우가 약물과 투여 방식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아. 그들이 치료받았던 모든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준비하게. 전체 병력, 처방, 방문 기록이 필요해. 만약 수법이 정말로 반복되었다면 서류에 드러날 걸세. 그럴 계획입니다. 음악영감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조태우가 약물, 복용량, 투여 날짜를 다 말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이 진료 기록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진행하게. 마경감은 전화를 끊고 형사들을 불렀다. 이전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찾아내고 증인을 찾고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하고 의료기록보관소에 접근해야 했다. 박수철과 이민규는 혼인 및 사망증명서를 찾으러 구청기록보관소로 향했다. 다른 두 명은 고인의 친척들을 신문하러 갔다. 마경감 자신은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병원과 진료소에 보낼 요청서를 작성했다. 최유라의 은행 거래 내역은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강성진 사망 후 그녀의 계좌로 유언에 따라 78억 원의 유산이 입금되었다. 한 달 후 그녀는 자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조태우의 계좌에 5억 원을 이체했다. 그 후에는 대규모 구매가 이어졌다. 서울에 32억 원짜리 아파트, 5억 원짜리 자동차, 2억 원 상당의 보석. 윤상철 사망 후에도 그림은 반복되었다. 120억 원의 유산, 조태우에게 5억 원 새로운 구매. 최유라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박진태는 그녀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400억 원을 초과했다.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그는 그녀를 수혜자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최유라가 2년 동안이나 그가 마침내 죽기를 끈기 있게 기다린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점심때쯤 형사들이 신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강성진의 딸, 38살의 강민아는 아버지가 경기도 양평의 자작나무 숙교양원에서 최유라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과 혈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그곳에 다녔다.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들떠서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났다고 말했다. 2개월 후 약혼을 발표했다. 저는 그를 말리려고 했어요. 강민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안지 너무 얼마 안 됐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아빠는 고집이 세셨어요.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그러고 나서 건강 문제가 시작됐죠. 쇠약함, 현기증,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최유라는 그를 어떤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그가 시내 최고의 심장 전문이라고 했어요. 11개월 후 아빠는 집에서 아침 식사 중에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멈췄죠.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형사가 확인했다. 아니요. 아빠는 심장병 병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의사들은 자연사라고 했죠. 최유라는 장례식에서 오열하며 그를 사랑했다고 맹세했어요. 저는 믿었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라졌어요. 아빠의 아파트를 팔고 모든 돈을 챙겨서 자취를 감췄죠. 윤상철의 아들, 40살의 윤지훈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요양원에서의 만남, 급작스러운 결혼, 14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 윤지훈 역시 부검을 고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연로했고 아팠으며 죽음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초조하게 말했다. 이제는 그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 여자가 돈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저는 그녀가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마경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3일 후 의료기록 보관소에서 요청한 서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강성진과 윤상철의 진료 기록은 보존되어 있었고 마경감과 오진석 경위는 그것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림은 무서울 정도로 익숙하게 드러났다. 두 남자 모두 주치의는 조태우였다. 기록에는 심장약의 정기적인 처방 기록이 있었고 그 복용량은 뚜렷한 의학적 근거 없이 점차 증가했다. 박진태의 혈액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약물들이었다. 디곡신, 스트로판틴, 벤조디아제핀이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되었다. 이것 좀 보시죠. 오경이가 강성진의 차트에 있는 기록을 가리켰다.
사망 한 달 전 조태우가 디곡신 복용량을 갑자기 3배로 늘렸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상태 악화. 하지만 차트에는 이 악화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쓴 기록뿐이에요. 상태가 치료법 교정을 유함. 윤상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경감이 2번째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다. 동일한 수법입니다.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리다가 사망 직전에 급격히 올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나 조태우의 서명이 있습니다. 오진석 경위는 3명의 희생자 모두에 대한 처방 비교표를 작성했다. 일치율은 100%였다. 동일한 약물, 동일한 투여 순서, 동일한 복용량 증가 패턴, 수법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듬어져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마 경감은 진료 기록을 사건 파일에 넣었다. 이제 그에게는 범죄의 체계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의료 문서는 조태우가 동일한 살인 수법을 사용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영상으로 기록된 박진태에 대한 살인 미수, 조태우의 자백, 금융거래 내역까지 사건은 너무나 강력해서 가장 교활한 변호사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였다. 신문은 계속되었다. 최유라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는 모든 증거가 간접적이며 조태우의 자백은 수사 과정에서의 압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변호를 구축했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말해주었다. 각 남편의 사망 직전 기간에 최유라와 조태우 간의 통화 기록, 유산 상속 직후의 은행 송금, 행동 계획을 논의하는 복구된 문자 메시지, 최유라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병실 영상, 살인 시도 직전의 대화 녹음, 간호사 송지혜의 증언, 동일한 처방이 담긴 진료 기록, 독성학 전문가들의 감정서. 최유라의 변호사는 각 증거를 개별적으로 폄하하려 했지만 그 모든 증거의 총합 앞에서는 무력했다. 반면 조태우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각 살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어떻게 희생자를 선택했는지, 최유라가 어떻게 그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들의 치료에 접근했는지, 그가 사용한 약물, 복용량, 투여 방법을 설명했다. 제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한 신문에서 말했다. 저는 의사의 선서를 저버렸고 저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 여자도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이 모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았고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제 죄를 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범은 그녀입니다. 마 경감은 듣고 기록했다. 법적으로 조태우의 증언은 엄청난 무게를 가졌다. 그는 범죄의 공범이었지만 완전한 자백과 반성의 의지는 수사팀에 최유라를 기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신문과 병행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으로 넘기기 위한 자료 준비가 진행되었다. 마 경감은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체계화하며 증인 목록을 준비했다. 사건은 방대했다. 4권의 두꺼운 서류, 감정서, 조서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자료는 공소장 승인 및 법원 송치를 위해 검찰로 넘어갔다. 마 경감의 상사는 송치 전에 수집된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만족스러워했다. 훌륭한 일처리였네. 마 경감, 그가 말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사건은 드물지?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하네. 그러길 바랍니다. 마 경감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승인했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그동안 양측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준비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하며 증인을 찾았다. 이서연은 정기적으로 마 경감에게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 형사는 그녀에게 모든 법적 절차를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안심시키며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마 경감은 매번 물었다. 안정적이에요. 이서연이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들은 독극물 주입이 중단된 후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요. 이 소식은 이서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송지혜 간호사는 박 회장의 지표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뇌 활동이 증가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나타났다. 싸우고 계세요. 송지혜가 말했다. 아버님은 강한 분이세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딸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믿었다. 재판 일주일 전
마 경감은 고인이 된 강성진과 윤상철의 자녀들을 만났다. 강민아와 윤지훈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그녀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해요. 강민아가 말했다. 제 아버지는 겨우 68세셨어요.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앗아갔어요. 그녀는 죗값을 치를 겁니다. 마 경감이 약속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윤지훈은 이를 악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읽혔다. 재판 전날 마 경감은 모든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변호인 측의 증거 반박 시도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그는 이서연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살해된 남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보았다. 그는 최유라와 조태우가 가능한 최고형을 받기를 원했다. 재판 전날 저녁, 마 경감은 이서연에게 전화했다. 내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가 말했다.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십시오. 변호인 측은 시간을 끌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준비됐어요.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재판에 참석할 거예요. 그들이 판결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을 보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마 경감이 말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사건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마 경감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희생자들의 친척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모두가 언론이 이미 검은 과부와 살인 의사라고 명명한 떠들썩한 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다. 이서연은 피해자석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살해된 남자들의 자녀인 강민아와 윤지훈이 앉았다. 최유라는 호송원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완벽했다. 호송을 받는 지금도 그녀는 세련됨을 잃지 않았다. 최유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법정을 훑어보고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 옆에는 조태우가 앉았다. 의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수사기간 동안 수척해지고 늙어버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피고인 최유라, 조태우에 대한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에 의한 이인살인, 살인미수,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공소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사건의 요지를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최유라가 위협을 가하는 박진태 병실의 영상, 살인 시도 직전의 대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 독성학 감정 결과, 조태우의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가 법정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7년 동안 돈을 위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한 냉혈한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입니다. 최유라는 살인을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를 찾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다음 부패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독살했습니다. 두 남자가 그녀의 손에 죽었고 세 번째는 한 간호사의 기지와 딸의 결단력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송지혜가 복도에서 자신을 멈춰 세웠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최유라의 변호사인 비싼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네, 그녀는 고인들과 가까웠습니다. 네, 그들은 그녀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살인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습니다. 고령, 병든 심장,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진태 씨의 상황에 관해서는 영상에 녹화된 말들은 맥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제 의뢰인은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말했지만 어떤 살인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공범이 들고 있던 주사기 안에 치사량의 독극물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것은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 시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받아쳤다. 조태우 의사는 압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건 전체는
간접 증거와 추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역력했다. 다음으로 증인들이 소환되었다. 송지혜는 최유라와 조태우의 대화를 엿들은 것과 박진태의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심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머뭇거림 없이 판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강민아와 윤지훈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최유라를 만났고 관계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으며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회상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낭독하고 범죄 수법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어떤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고인들의 유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다. 전문가 감정은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박진태의 혈액과 압수된 주사기에서 어떤 독극물이 발견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물질 농도 그래프와 비교표가 제시되었다. 모든 사실은 과학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반박이 불가능했다. 조태우의 차례가 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의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 저는 최유라가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큰 돈을 위해 의사의 선서와 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알려지고 그 여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이 모든 범죄의 주모자이자 기획자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죄를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유라는 그의 증언 동안 입술을 꽉 다물고 증오의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조태우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판사가 엄하게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최유라, 자리에 앉아 진정하시오. 당신에게도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오. 최유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그녀가 말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무고한 희생자 역할을 연기하려 했다. 저는 그 남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돌보고 마지막 날들을 함께 했죠. 그들이 죽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운명, 질병, 나이 탓이었어요. 그리고 박진태 회장님, 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해요. 그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2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병실에서 한 말은 절망 속에서 약한 순간의 한 말이었을 뿐 그의 죽음을 바란 적은 결코 없어요. 그렇다면 각 사망 후에 조태우 의사에게 보낸 은행 송금은 설명해 보시죠. 검사가 차갑게 물었다. 의료 자문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 최유라가 대답했다. 그는 제가 아픈 남편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는요. 이것만 끝나면 그는 당신 거예요. 다음은 계획대로 진행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유라는 머뭇거졌다. 그건 전혀 다른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사건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오 판사가 잘라 말했다.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다. 매일 새로운 세부사항,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변호인 측은 어떻게든 허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검찰의 증거 기반은 너무나 견고했다.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왔다. 법정은 다시 만원이었다. 판사는 숙고를 위해 퇴정한 뒤 2시간 후에 돌아왔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유라를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 살인미수,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한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감경사유가 없으며 가중사유가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최유라는 창백해지며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피고인 조태우를 살인 공모, 살인 미수, 직권남용,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태우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다. 조태우는 판결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의하려 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패정합니다. 이서연은 법원 건물을 나오며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의는 승리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들은 마땅한 죗값을 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를 다시 삶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이서연이 병실에 앉아 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있을 때 갑자기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숨을 멈췄다. 박 회장의 눈꺼풀이 떨리고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빠, 이서연이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내 말 들려요? 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흐릿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살아 있었다. 그는 딸을 보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쉰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지금요. 기다려요.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가 누군가 와달라고 소리쳤다. 당직 의사인 임지수 선생이 달려왔다. 그 뒤를 간호사들이 따랐다. 그들은 박 회장을 둘러싸고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임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2년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다니.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정의예요.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한 달 후, 박 회장은 침대에 앉아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최유라와 조태우, 재판에 대해서 박 회장은 말없이 들었고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서해다오. 딸아,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너무 눈이 멀었구나. 내가 그 독사를 우리 삶에 들였어.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2달 후, 박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아직 약했고 힘들게 움직였지만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집에 돌아온 박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자산, 회사 지분은 모두 이서연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반대하며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가 말했다. 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고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고 나는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서연은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를 샀다. 이제 그녀는 매일 그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서연의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학교가 끝나면 그에게 달려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회장은 안락의자에 앉아 그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돌아가고 이서연이 막 떠나려 할 때 박 회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딸아, 앉아보렴. 할 말이 있다. 이서연이 옆에 앉았다. 알다시피 내가 그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깨어난 후에 많은 생각을 했다. 심지어 혼수 상태에서도 반쯤 잠든 상태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느꼈어.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지? 그리고 내 목소리를 기억한다. 너는 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었지? 모두가 희망을 잃었을 때도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나를 구했고 그것은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침묵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정직하고 평온하게. 더 이상 낯선 사람들도 섣부른 결정도 없을 거다. 오직 가족, 믿을 수 있는 사람들뿐. 네, 아빠.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그들이 함께 있고 살아있으며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에 대한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